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다가 그냥 지갑을 닫은 적 있으십니까? 계산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이 돈은 아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손이 멈추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7세 기준으로 저축이 이 금액 이하면 위험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 정도는 된다 싶어서 잠깐 안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는데도 버스비가 아까워서 새 정거장을 걷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께 왜 걸어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넉넉한 돈이 있는데 함부로 못 쓰는 돈이라니 그게 대체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통장 잔고가 기준 금액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분도 봤거든요. 차이는 저축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내 삶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졸이며 묶어두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67세 기준으로 저축이 이 금액보다 적을 때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돈이 있어도 왜 못 쓰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요즘 나는 한 달에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있나 잠깐 떠올려 보세요. 돈을 모으는 일보다 그 돈을 내 삶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일이 노후를 지킵니다. 통장 숫자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67세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버텨지는가. 두 번째, 돈이 있어도 죽어도 못 쓰는 돈이 되는 이유. 세 번째, 고정 지출과 예측하지 못한 지출 사이의 구멍. 네 번째, 공공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권리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과 나를 지키는 돈 사이의 균형. 여섯 번째, 입이 열리는 사람과 닫힌 사람의 노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이 6가지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67세 이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삶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 이 1시간이 내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67세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 돈의 흐름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달력 한 장을 꺼내볼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67세 혜순 씨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알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 문자를 확인하는 게 하루 첫 번째 습관이 됐거든요. 숫자를 보고 나서야 그날 하루를 어떻게 쓸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디를 참아야 할까?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생각이라면 그 하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혜순 씨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통장을 볼 때마다 따라왔거든요. 4천만 원이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먼저 간 이후 혼자 생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낡은 종이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숫자는 어제와 같은데 괜히 안심이 안 됐습니다. 왜 숫자가 같은데 안심이 안 될까요? 그건 내 앞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혜순 씨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9시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야채 코너 앞에 섰습니다. 시금치 한 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어제도 잎채소를 샀거든요. 계란 한 판 앞에서도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3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현금을 꺼냈습니다. 카드 결제음 하나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소리 하나가 통장을 떠올리게 하고 통장이 불안을 부르는 겁니다. 카드는 명세서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 씨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기 가면 돈 쓸 일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사실 들어가지 않은 그날 혜순 씨는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만 듣고 걷는 길이 더 외로웠을 겁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저녁은 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였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워서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에 반찬을 여러 차리는 게 낭비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혜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쓰면 안 된다는 느낌이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직장이 없는 나이에 통장이 줄어드는 건 회복이 안 된다는 공포에서 옵니다. 일하면 다시 채울 수 있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 숫자를 정확히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 공포가 4천만 원을 갖고도 김치 한 가지로 밥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느낌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못 쓰는 분 있는데 아프면 안 된다고 버티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월급이었고 자식 학원비였고 집 대출금이었던 돈. 그 돈이 처음으로 내 것이 된 게 퇴직 이후인데 정작 내 것처럼 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혜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비슷한 패턴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분, 쓰면 안 된다고 느끼는 분.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관리비, 전기세, 핸드폰 요금, 보험료를 합쳐서 대략 4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거기다 식비, 병원비, 가끔 있는 경조사까지 더하면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가 나갔습니다. 연금은 매달 60만 원 남짓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보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돈을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축을 해둔 이유 아니겠습니까? 노후를 위해 모았으면 노후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노후를 위해 모았으면 노후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혜순 씨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식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샀습니다. 과일은 시장 마감 시간에 가서 싸게 파는 것만 골랐습니다. 외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번 달은 참자고 계속 미뤘습니다. 혜순 씨가 이렇게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가 4천만 원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노후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현재의 절약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약이 실제로 불안을 줄여줄까요?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이 먼저 쪼그라들게 됩니다. 아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조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절약이 덕목이 되면 무서워집니다. 그 절약이 나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조이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 흐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더 아끼게 되는 거고, 더 아끼니까 불안은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 숫자를 정확하게 보는 일입니다. 67세 혼자 사는 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기본 생활이 유지될까요? 현장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기준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매달 2, 30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따로 잡아둬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뭔가 고장나거나 경조사가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이런 일이 예상보다 훨씬 자주 옵니다.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예외가 아니라 노후의 일상이거든요. 연금이 70만 원이라면 매달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의 남은 세월을 곱하면 필요한 저축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계산이 나왔다고 해서 그 돈이 없으면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축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고 겁먹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는 이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 두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반드시 나가는 것들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금액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이죠. 변동 지출은 달마다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병원비, 경조사, 외식, 교통비 같은 것들입니다. 고정 지출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동 지출은 기준을 세우면 관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나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가 보이거든요. 돈이 새는 곳이 보여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내 손에 남는 돈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달력 뒷장의 한 달 수입과 지출을 딱 3줄로 써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죽어도 못 쓴다고 정해둔 돈. 이 3줄만 있어도 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내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밤이 그 첫 번째 날이 됩니다. 복잡하게 가계부 쓰는 게 아닙니다. 달력 뒷장에 딱 3줄, 몽당 연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여야 움직이거든요. 막연함이 불안을 키웁니다. 두 번째, 죽어도 못 쓴다고 정해둔 돈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써보세요. 장례비인지 자식한테 남기려는 건지 혹시 몰라서인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묻고 있는 건지 보이거든요. 묻고 있다면 조금씩 풀어도 됩니다. 세 번째, 한 달 지출에서 몸과 관련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확인해 보세요. 병원, 약, 건강식품, 운동. 이 부분을 줄이는 게 단기적으로는 아낀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더 비싸게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낀 병원비가 나중에 입원비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그게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관련 지출은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조사 지출 기준을 이번 달 안에 스스로 정해보세요. 얼마까지는 부조를 하고 그 이상은 마음으로 대신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매번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어야 자책이 없어집니다. 5번째, 한 달에 한 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내가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왜 못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끄러운 건 제도가 있는데 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혜순 씨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쓰는 게 겁나는 분. 아프면 안 된다고 버티는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딱 필요한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게 원래 저축의 목적이거든요. 노후를 위해 모았다면 노후에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노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저축이 아니라 돈의 흐름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통장의 숫자가 바뀌지 않아도 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2세 병철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철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다 63세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치면 나름 됐습니다. 스스로도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병철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3천만 원이었는데 1년 후에 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병철 씨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식한테 목돈이 나간 경험이 있는 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들 사업은 결국 접었습니다. 그 사이 병철 씨 통장은 절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통장 잔액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75세 즈음에는 바닥을 보겠더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더 괴로운 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왜 그때 거절을 못했을까? 왜 나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까? 이 자책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 자책이 몸으로도 왔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남았고 몇 년이 남았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 계산이 끝나지 않는 밤이 반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밤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면 돈 생각이 먼저 나는 그 밤. 그게 얼마나 긴 밤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서 돈 계산을 하는 밤.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보고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면 수면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 소화기능, 그 다음 면역이 차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병철 씨도 딱 그 순서대로였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위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돈 걱정이 몸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걱정이 밥맛을 빼앗고 수면을 빼앗고 결국 면역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특정 질환이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후 재정 상담 안내문을 받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는 거 아니지 싶었거든요. 2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 2달이 아까웠겠다 싶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버텼는데 알고 보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못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더 빨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부끄럽다는 생각,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막은 겁니다. 그 생각이 가장 비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상담사한테 처음으로 지금 제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매달 지출, 아들한테 나간 돈, 연금 액수 전부 털어놨습니다. 말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걸 혼자 반년 동안 안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느낀 건요,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뭔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혼자 안고 있는 게 아니게 됐다는 게 달랐습니다. 왜 이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사람이 짐을 나눌 때 무게가 절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짐이 있다는 걸 함께 아는 것만으로도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 느낌이 몸을 바꿉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주택연금 구조, 노인 일자리 연계. 병철 씨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주택연금 상담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쉬웠는지 아십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하나 쓰면 됩니다. 그 한 장이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채워줍니다. 주택연금은 당장 결정은 못했지만 그게 어떤 구조인지 알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그냥 벽돌 덩어리가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아는 것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그로부터 6달 후 병철 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연금과 합치니 매달 생활비가 해결됐습니다. 통장에서 더 이상 매달 빼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다시 왔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돈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흐름이 생겼을 뿐입니다. 실은 그게 밥맛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돈의 심리입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니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것과 들어오는 게 있어서 버텨지는 걸 보는 것. 그 심리적 차이가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이건 수치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병철 씨 몸이 증명한 겁니다. 밥맛이 돌아왔고 잠이 왔고 아들 목소리가 반가워졌습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모른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나 얘기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딱 필요했던 겁니다. 병철 씨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2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2달 동안 혼자 밤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 2달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도움받을 곳이 있었는데 몰라서 혼자 버텼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 그 2달의 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 말을 꺼내보세요. 그 한 번이 전부를 바꿉니다. 병철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막막함이 밥맛을 잃게 하고 잠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첫날, 병철 씨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병철 씨한테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는 게. 그 작은 일이 노후를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현재 내 수입과 지출을 종이에 써봅니다. 연금, 이자, 다른 수입이 있다면 모두 더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빼봅니다. 숫자가 보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계속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2단계, 그 차이가 마이너스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집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연금이 어떤 구조인지 관련 기관에 가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알고 나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는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그 질문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오늘 2번째 이야기는 부족함이 아니라 구멍을 막는 방법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제도는 아는 순간부터 내 편이 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정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순 씨는 40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뭐든 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상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다 대학 보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 씨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아이들은 명절에 오고 가끔 전화도 옵니다. 통장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있습니다. 정순 씨 한 달 지출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구조가 보입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 손주 용돈, 지인 경조사 부조금. 이 항목들이 식비보다 많았습니다. 자신한테 쓰는 돈보다 남한테 쓰는 돈이 더 많은 살. 이게 노후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밥값은 줄여도 손주 생일 선물은 줄이질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번 달은 딸아이 생일이 있어서 참자고 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쓰는 건 아까워도 자식한테 쓰는 건 안 아깝더라고요. 이 마음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정순 씨는 젊은 시절 내내 자신보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같이 느껴지고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 심리는 이 세대 어머니들한테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상담 경험에서 보면 이 패턴이 이어지면 결국 노후에 자신을 가장 먼저 깎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도 지갑을 열기 전에 자식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러다 정작 큰 병이 왔을 때는 준비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이 결국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을 위해 아꼈던 돈이 자식한테 짐이 되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정순 씨가 45이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통을 쌌습니다. 아이들 각자 입맛에 맞춰 반찬을 다르게 했습니다. 막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첫째는 멸치볶음을 좋아했거든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절이 바뀌면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나를 아끼는 게 오히려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셔도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였으니까요. 그게 그 시절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정순 씨는 혼자입니다. 그래도 그 45의 몸짓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남 먼저 챙기는 그 손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손이 이제는 정순 씨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손이 정순 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관계, 생활 습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에서는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내 몸에 쓰는 돈이 자식을 위한 돈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지갑 앞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 나를 위한 지출을 먼저 적어두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병원비든 좋아하는 반찬 하나든 가고 싶었던 곳 교통비든 이걸 먼저 쓰고 나서 나머지를 나눠 쓰는 겁니다.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쓰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나를 먼저 쓰는 연습이 나를 먼저 챙기는 삶을 만듭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해보셨습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관계에서는 경조사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나눠서 가까운 사람한테만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내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경조사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이 기준이 없어서 매번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기준을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얼마까지만 이렇게요. 기준이 없으면 매번 흔들리고 매번 자책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지출을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병원 한 번, 좋아하는 음식 한 번, 가고 싶은 곳 한 번.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노후를 버티는 연료입니다.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멈춥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정순 씨한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데서 밥 한 번 사 먹고 싶어요. 혼자서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따뜻한 데서 밥 한 번 사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그리 대단한 사치입니까? 나를 위해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이 과연 올바른 노후입니까? 그게 사치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노후를 버티는 아주 작은 연료입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눈이 좀 붉어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이었겠지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정순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릎 주사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주 생일 선물을 챙겼습니다. 아끼는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어디를 아끼고 어디를 써야 하는지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손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절약이 아니라 균형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나를 위한 지출이 먼저여야 가족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관찰한 이웃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동철 씨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반듯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항상 여유 있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리면 문 앞에서 먼저 비켜주는 분이었거든요. 관리비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명절엔 관리실에도 봉투를 챙겼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는데 동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거기서 봤죠.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젠 받을 건 받아야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겉으로 여유 있던 그분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동철 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축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말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자존심도 있고 자식한테 알리기도 싫었거든요. 겉으론 매달 아무렇지 않게 관리비를 냈지만 그 관리비를 낼 때마다 통장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혼자 버티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버티는 동안 몸이 닳고 마음이 닳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그 텅 빈 집에서 혼자 계산을 했겠지요. 얼마 남았고 이번 달은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 이렇게 버티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러다 복지관 안내문 하나를 보고 처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나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만날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들어오는 그 리듬이 생겼습니다. 이 리듬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리듬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루의 리듬이 정신을 잡아줍니다. 동철 씨가 그러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통장만 들여다보게 되는데 나가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립이 길어질수록 돈 걱정도 커진다는 겁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결국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안에서 혼자 졸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민을 혼자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입을 여느냐입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동철 씨는 그 마음을 다시 찾은 겁니다. 나갈 이유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걸음이 다릅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힘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개선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일자리 정보를 물어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나갈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한 달을 바꿉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혼자 안고 있는 돈 걱정이 있다면 한 명한테만 말해보세요. 자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지사, 상담사, 오래된 친구. 말을 꺼내는 순간 짐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안고 있는 짐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세 번째,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자식 중 한 명한테 보여주세요. 전부 다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의 흐름만 공유해도 됩니다. 그 한 장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정말로요. 동철 씨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커집니다. 걱정이 커지면 돈 통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또 걱정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더 많이 아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게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하루를 채우는 이유입니다. 나가는 이유, 만나는 이유, 움직이는 이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는 같은 통장 잔액이라도 완전히 다른 색깔입니다.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하루를 채우는 이유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동철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을 시작하고 3달이 지났을 때 만났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보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이 있고 없고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루에 나의 자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하루에 내 자리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이 없다면 오늘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보다 먼저 그 자리를 만드세요. 그 자리가 생기면 돈 걱정도 따라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돈 걱정도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4번째 이야기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 노후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한 가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혜순 씨이고 병철 씨이고 정순 씨이고 동철 씨입니다. 통장을 보며 불안해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한테 쓰면서 내 몸은 아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버티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들이 나 이야기 같다면 오늘 한 가지만 달라지셔도 됩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드릴게요. 노후를 지키는 건 모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내 삶 안에서 도는가 그리고 내 입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7세 기준 한 달 기본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를 숫자로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저축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면 숫자를 늘리려 하기 전에 구멍부터 확인하세요. 공공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권리입니다. 세 번째, 죽어도 못 쓴다고 정해둔 돈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돈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묵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관계를 위한 지출이 나를 위한 지출보다 많다면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고립이 길어지면 돈 걱정도 커집니다. 하루에 나갈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게 노후를 버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입이 열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쉬운 소리, 도와달란 말, 나 좀 어렵다는 말. 그 말들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처방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흐름을 돕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통장을 보며 안심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 통장의 돈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묶여서 나를 가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가족인지 체면인지 내 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달력 뒷장에 세 줄 쓰기,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오늘 병원 예약하기. 그중 하나만 골라보세요. 딱 하나만요. 아주 작은 시작이 아주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오늘 이야기한 네 분이 증명했습니다. 67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지금 통장을 꺼내 세 줄 쓰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돈의 흐름을 다시 만들기에, 입을 열기에, 나를 위한 지출을 시작하기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